자, 옆으로 와서 2번 개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본에 의해서 뭐 반강제성이긴 했지만 어쨌든 문호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미국하고도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근대적 조약을 체결을 했어요. 문도 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돼? 개화정책을 실시해야 되잖아. 수많은 분야의 개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개화정책들을 총괄하는 관청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됩니다. 1880년에 설치를 하는데요. 이 관청의 이름이 무엇이냐?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하죠. 통리기무아문은 그러니까 한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나눠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앞에 들어가는 통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전체 모든 것을 다 관리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단어 기무라고 하는 건 각종 분야의 업무들 그 다음에 끝에 아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관청 뒤에 관청이라는 의미로 붙는 단어가 아문이었어요. 그럼 저걸 해석을 하자면 각종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관청 이런 뜻이잖아요. 뭘 총괄했다는 거냐? 정부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실시했던 개화 정책들을 총괄하고 그리고 이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을 하려면 당연히 근대화에 찬성하는 인물들을 관직에 등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어디에 앉힐지 개화파 인물을 등용하는 역할도 통리기무아문이 총괄해가지고 관리를 했었어요. 자, 이제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에 딱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통리기무아문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화의 바람이 불게 되니 신식 군대가 하나 창설이 되게 됩니다. 신식으로 이루어졌던 그 군대의 이름 바로 별기군이죠. 별기군은 신식 군대, 다른 말로 하면 근대식 군대. 그러면 신식 근대식 군대가 기존의 조선에 있었던 반대로 말하면 구식 군대하고의 차이는 무엇이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구식 군대는요, 일단 급료, 지금으로 치면 월급이 낮아요. 그 월급도 사실은 제때제때 지급도 안 돼요. 높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별기군은 일단 신분이 좋은 집 자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 신분이 안 좋으면 힘이 아무리 세도 별기군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얘네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장 자체가 완전 초세삥. 그래서 일본에서 공수해온 뭔가 신식 군대의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지급된 무기도 최신식 무기 그 다음에 이들을 누가 군사훈련을 시켰느냐? 일본인 교관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교육시키는 장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사람 교관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교관이 훈련을 시키는 그런 초신식 군대가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별기군입니다. 1881년에 창설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별기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불과 1년 후 1882년에 오늘 수업에 막바지에 그 내용 나오니까 별기군 이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개화 정책을 실시를 하느냐. 아니 우리가 개화를 하려면 사실은 뭘 하려고 그래도 롤모델 삼을 만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 그치? 개화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주변에 우리보다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던 다른 나라들에다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단체를 파견해요. 이렇게 해서 파견하는 단체를 우리가 시찰단 혹은 사절단이라고 파견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떤 포인트로 잘 나오냐면 어느 나라에 무슨 이름의 단체를 파견했는지 연결 짓는 것도 시험에서 보기로 잘 나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일본에다가 파견한 단체가 있었으니 일본에 무슨 단체를 파견하느냐? 수신사라고 하는 단체를 1차, 2차로 나눠서 총 두 번 파견해. 그러니까 1차 수신사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그해 1876년에 이제 1차 수신사 파견하고 그 다음에 4년 지나서 1880년에 2차 수신사를 또 이렇게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81년에요. 다른 이름의 단체를 또 하나 파견을 해요. 이름하여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1881년에 파견을 하는데 무슨 차이냐? 사실은 했던 일은 거의 비슷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근대화된 것들을 보고 듣고 와가지고 왕에게, 고종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단체였는데 이게 이름이 왜 바뀌었냐면요. 그러니까 수신사를 2차례 파견을 했잖아. 파견을 하고 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2차 수신사의 대표로 파견됐던 김홍집이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여와가지고 자, 이 책의 내용을 보아하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빨리 우리나라가 친해져야 됩니다. 막 이런 주장을 고종에게 했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과 같은 서양 놈들은 일본하고 똑같다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국내 여론이 일본에다가 그런 단체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신사는 공개적으로 파견했던 단체였다면 이제 파견을 해서 더 배울 게 많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국내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고 그래가지고 암행, 몰래 파견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몰래 파견하는 형태로 바뀌고 나서 파견된 게 1881년에 조사시찰단이었죠. 규모는 꽤 컸어요. 전체 대표하는 인물하고 뭐 통역하는 사람 거의 60여 명이 한 단체로 꾸려져서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나라에 파견했던 단체도 있었어. 청나라에 파견했던 단체는 영선사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사실 청나라가 뭐 얘네들도 외국의 침략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닥 상황이 좋진 않았는데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그 당시에 수준이 높았던 게 근대적인 신식 무기 만드는 기술. 왜냐하면 청나라 안에서도 근대화 운동,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무기 제조 기술이 되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워와야 되겠다 해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파견한 단체가 영선사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에도 단체를 파견합니다.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 체결했다 그랬죠. 미국하고 이제 잘 지내기로 조약을 체결했고 그 조약을 체결한 다음 해인 1883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파견한 단체가 보빙사라고 하는 단체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각 나라에 파견을 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근대화가 됐는지 우리는 뭘 배워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단체들을 파견했더라는 것이죠.